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정답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로봇은 어떻게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까요? 비밀은 단 하나, 보상입니다. 여기 로봇 한 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무릎을 몇 도 굽히고 발을 언제 내디뎌라 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수천 번 넘어지고 비틀거리더니 어느 순간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답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만 던져주면 수백만 판을 두면서 사람을 넘어서는 수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정답표도 없고 설명서도 없이 오직 잘하면 오르고 못하면 깎이는 점수 하나만으로 최적의 행동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학습을 컴퓨터가 다루려면 세상을 아주 특정한 수학의 틀에 담아야 합니다. 그 틀의 이름이 마르코프 결정과정, 줄여서 MDP입니다. 오늘은 이 MDP부터 벨만 방정식, 그리고 큐러닝과 사르사까지 필기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을 중심으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감을 잡는 가장 익숙한 장면은 반려견 훈련입니다. 강아지에게 앉아를 가르칠 때 우리는 앉는 자세를 근육 단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으면 간식을 주고 딴짓하면 안 줄 뿐이죠.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간식이라는 좋은 결과가 오는지를 시행착오로 익혀서 점점 그 행동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간식이 바로 보상입니다. 이 방식은 지도학습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지도학습은 문제마다 정답표가 붙어 있어서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콕 집어 알려줍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에는 매 순간에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행동을 한 뒤에 따라오는 보상 신호만 있죠. 그것도 늦게 올 때가 많습니다. 정답을 베끼는 배움이 아니라 결과 점수를 보고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찾아가는 배움. 이 차이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을 이루는 등장인물은 5입니다. 먼저 배우는 주체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앞에 예에서는 강아지, 로봇이라면 로봇 자신이죠. 에이전트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환경입니다. 환경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상태라는 형태로 에이전트에게 보여줍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로봇 팔이 이 각도에 있다 같은 것이 상태입니다. 에이전트는 그 상태를 보고 행동을 하나 고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모터를 돌린다처럼요. 그러면 환경은 두 가지를 돌려줍니다. 하나는 바뀐 새로운 상태,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알려주는 보상입니다. 에이전트는 다시 새 상태를 보고 행동하고 이 과정이 뱅글뱅글 돕니다. 이 상호작용의 고리를 수없이 반복하며 배우는 것이 강화학습의 뼈대입니다. 방금 본 상호작용 고리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수학으로 정리한 것이 마르코프 결정과정 MDP입니다. MDP는 정확히 5가지 요소로 정의됩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 5을 또렷이 기억하세요. 첫째, 상태의 집합 S, 에이전트가 놓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모음입니다. 둘째, 행동의 집합 A, 각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셋째, 전이 확률 P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에 어느 상태로 넘어갈지의 확률입니다. 세상은 늘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확률로 표현하죠. 넷째, 보상 R입니다. 그 전이에서 받는 점수입니다. 다섯째, 할인율 감마입니다. 먼 미래의 보상을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볼지를 정하는 값이에요. 정리하면 상태, 행동, 전이 확률, 보상, 할인율. 이 5이 MDP의 전부입니다. 강화학습 문제를 푼다는 건 세상을 이 5 요소로 모델링한다는 뜻입니다. MDP의 이름 앞에 붙은 마르코프라는 말이 사실 핵심입니다. 마르코프 성질이란 미래가 오직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고 과거의 이력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체스판을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지금 눈앞의 말 배치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둘지 판단하는데 충분합니다. 그 배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서로 두었는지, 몇 수 만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다음 수를 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현재의 판이 과거의 모든 정보를 이미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학습이 다루는 상태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야 다음 상태로의 전이 확률을 지나온 긴 역사가 아니라 지금 상태와 행동 하나만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미래를 알려면 과거 전체를 다 기억해야 한다면 계산이 폭발합니다. 마르코프 성질은 그 복잡함을 현재라는 한 점으로 압축해주는 전제입니다. 필기에서는 이 정의, 즉 미래는 현재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문장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에이전트가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고를지를 정해주는 규칙을 정책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파이라고 씁니다. 정책은 한마디로 상태를 행동으로 잇는 함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행동을 해라, 저 상태에서는 저 행동을 해라 하는 몸의 밴 행동 지침이죠. 처음에는 이 정책이 엉망입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니까요. 강화학습의 목표는 바로 이 정책을 다듬어서 받을 보상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적 정책이라 부르고 보통 파이에 별표를 붙여 표기합니다. 여기서 정책에는 2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태마다 행동 하나를 딱 정하는 결정적 정책이 있고 상태마다 여러 행동을 확률로 고르는 확률적 정책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언제나 이 최적 정책 하나입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결국 최적 정책을 향해 가는 서로 다른 길일 뿐이죠. 여기서 두 낱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보상은 한 걸음에서 즉시 받는 점수입니다. 반면 리턴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받을 보상을 모두 더한 누적 총합입니다. 강화학습이 최대로 만들려는 것은 눈앞의 보상이 아니라 이 리턴, 즉 누적 보상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보상을 그냥 다 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인율 감마를 곱합니다. 감마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한 걸음 멀어질 때마다 보상에 곱해져 미래 보상의 가치를 조금씩 깎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측해보세요. 감마가 0에 가까우면 에이전트는 어떤 성격이 될까요? 답을 드리면 감마가 0에 가까울수록 당장의 보상만 중시하는 근시안적인 에이전트가 됩니다. 반대로 감마가 1에 가까우면 먼 미래의 보상까지 촘촘히 따지는 원시안적인 에이전트가 되죠. 지금 사탕 하나를 받을지 조금 참고 나중에 10개를 받을지를 감마가 조율하는 셈입니다. 필기에서는 이 감마의 방향, 0이면 근시안 1이면 원시안을 뒤집어 함정을 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MDP를 구성하는 5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A는 상태 집합, B는 행동 집합, C는 전이 확률, D는 학습률입니다. MDP의 5요소는 상태, 행동, 전이 확률, 보상, 할인율이며 학습률은 갱신식의 보폭일 뿐 정의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할인율 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감마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0에 가까울수록 근시안, 1에 가까울수록 원시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입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를 짚고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을 찾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눈으로 화살표만 봐서는 이 정책이 저 정책보다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하려면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각 상태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각 행동이 얼마나 이득인지를 숫자로 매기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가치함수입니다. 가치함수를 손에 넣으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하나는 지금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각 상태에서 가장 값어치 높은 행동을 골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함수는 강화학습 전체를 떠받치는 저울입니다. 지금부터 이 저울이 정확히 무엇을 재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치함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로의 각 칸마다 앞으로 얻을 기대 점수를 적어둔다고 상상해보세요. 첫째, 상태가치 함수 VS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지금의 정책을 계속 따라간다면 앞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누적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이 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값이죠. 목표에 가까운 칸일수록 V값이 높고 함정 근처는 낮습니다. 둘째, 행동가치 함수 QSA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뒤로 정책을 따라간다면 기대되는 누적 보상입니다. 즉, 이 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얼마나 이득인가를 행동별로 따로 매긴 값이에요. 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V는 그 상태의 좋음을 하나로 요약하고 Q는 그 상태에서 행동마다 좋음을 쪼개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을 개선할 때는 Q가 특히 요긴합니다. 각 행동의 값을 직접 비교해서 가장 큰 행동을 고르면 되니까요. 이제 강화학습에서 가장 유명한 식, 벨만 방정식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말로 풀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상태의 가치는 지금 당장 받는 즉시 보상에다가 할인율을 곱한 다음 상태의 가치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벨만 방정식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이 식이 재귀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다음 상태의 가치가 다시 등장하죠. 러시아 인형을 열면 똑같이 생긴 작은 인형이 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도미노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앞에 한 조각이 얼마나 값진가는 지금 넘어뜨리며 얻는 점수에다 뒤에 이어질 조각들의 값더치를 더한 것이죠. 이 재기 덕분에 우리는 미래 전체를 매번 끝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다음 한 걸음의 가치만 알면 그것을 통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강화학습의 거의 모든 알고리즘은 결국 이 벨만 관계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려는 시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현재 가치는 즉시 보상 더하기 할인된 다음 가치를 꼭 기억해 두세요. 방금 벨만 방정식은 어떤 주어진 정책의 가치를 계산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벨만 최적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차이는 딱 한 군데입니다. 다음 상태로 넘어갈 때 아무 행동이나 따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행동들 중 가치가 가장 큰 행동을 골랐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가치 자리에 최대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 상태에서 최선의 행동을 택했을 때의 가치를 최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따라 나옵니다. 최적 가치 함수만 손에 넣으면 최적 정책은 저절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각 상태에서 Q값이 가장 큰 행동을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매 순간 가장 값진 행동을 짚는 방식을 탐욕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최적 가치를 구하는 것이 곧 최적 정책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이 정책을 직접 찾는 대신 가치를 먼저 구하고 그 위에서 탐욕적으로 행동을 뽑는 전략을 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가치 함수와 벨만,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V는 정책을 따를 때 기대 누적 보상, Q는 특정 행동 뒤 정책을 따를 때 기대 누적 보상, 벨만은 현재 가치를 즉시 보상과 할인된 다음 가치의 합으로 봅니다. D. 벨만은 미래 전체를 매번 끝까지 계산해야 성립한다는 틀렸습니다. 벨만은 제기라서 다음 한 걸음의 가치만으로 현재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장점이죠. 정답은 D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최적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벨만 최적은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을 쓰고 최적 가치에서 탐욕 선택으로 최적 정책이 정해집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지금까지 가치와 벨만 방정식이라는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도구로 실제 답을 구하는 첫 장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의 규칙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다음에 어느 상태로 갈 확률이 얼마이고 보상이 얼마인지를 모조리 알고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해 전이 확률과 보상이라는 MDP의 부품을 완전히 손에 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밖에 나가 부딪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방 안에서 종이와 펜으로 벨만 방정식을 반복해서 적용하며 가치를 계산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려진 모델을 바탕으로 벨만 방정식을 반복 적용해 최적 가치와 정책을 구하는 방법들을 통틀어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 반복과 정책 반복이 있습니다. 하나씩 감이 잡히게 보겠습니다. 첫째, 가치 반복입니다. 원리는 골에서 시작해 점수가 물감처럼 번져나가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칸의 가치를 0으로 둡니다. 아직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 벨만 최적 방정식을 모든 칸에 한 번씩 적용합니다. 그러면 목표 칸, 바로 옆의 칸들이 목표의 보상을 조금 물려받아 가치가 오릅니다.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 옆의 옆 칸까지 가치가 번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칸까지 점점 정확한 가치가 스며들어 결국 값이 더는 변하지 않고 안정됩니다. 이렇게 값이 수렴하면 최적 가치를 얻은 것이고 각 칸에서 가장 값진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그게 최적 정책입니다. 가치 반복의 특징은 정책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가치만 벨만 최적 방정식으로 계속 갱신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정책을 뽑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벨만 최적 방정식을 값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둘째, 정책 반복입니다. 이것은 두 단계를 번갈아 왕복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아무 정책이나 하나 정합니다. 그 다음 첫 단계로 정책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을 그대로 따랐을 때 각 상태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벨만 방정식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이제 각 칸의 가치를 알았으니 두 번째 단계로 정책 개선을 합니다. 각 상태에서 계산된 가치를 보고 더 값진 행동이 있으면 그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 조금 좋아졌으니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바뀐 정책을 평가하고 또 개선하고 이 평가와 개선의 왕복을 정책이 더는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최적 정책에 도달합니다. 가치 반복과 비교하면 성격이 다릅니다. 가치 반복은 가치만 쭉 갱신하다 끝에 정책을 뽑았다면 정책 반복은 정책을 명시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평가하고 고치기를 반복하죠. 핵심 문장은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을 번갈아 왕복한다입니다. 두 방법을 나란히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반복은 벨만 최적 방정식으로 가치를 수렴할 때까지 갱신한 뒤 마지막에 정책을 한번 뽑습니다. 정책 반복은 평가와 개선을 번갈아 왕복하며 정책을 직접 다듬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최적 정책에 도달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죠. 흔히 정책 반복은 적은 왕복만에 수렴하는 대신 매 평가 단계의 계산이 무겁고 가치 반복은 한 스텝은 가볍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기가 가장 좋아하는 함정이 나옵니다. 두 방법 모두 반드시 전이 확률과 보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환경의 모델을 아는 상태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모델 기반이라고 부릅니다. 벨만 방정식 안에 전이 확률과 보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그 값을 모르면 애초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동적계획법은 규칙이 완전히 알려진 깔끔한 문제에서는 강력하지만 규칙을 모르는 현실 문제에는 곧바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한계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동적계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치 반복은 벨만 최적을 수렴까지 반복, 정책 반복은 평가와 개선을 번갈아 반복, 최적 가치에서 탐욕 선택으로 최적 정책을 구합니다. C. 전이 확률과 보상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동적계획법은 전이 확률과 보상을 모두 아는 모델 기반 방법이라 이 정보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은 10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정책 반복의 두 단계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의 가치를 계산하는 평가 단계와 더 나은 행동으로 바꾸는 개선 단계를 왕복합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이제 현실로 내려오겠습니다. 실제 로봇이 놓인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에 정확히 어떤 상태로 갈 확률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모터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전이 확률과 보상이라는 환경의 규칙표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동적계획법은 쓸 수 없습니다. 벨만, 방정식에 넣을 전이 확률 자체를 모르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직접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행동을 해보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보상이 얼마나 오는지를 경험으로 겪으면서 가치를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의 모델을 모른 채 오직 겪은 경험만으로 배우는 방식을 모델풀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기반이 방 안에서 계산했다면 모델풀이는 세상에 나가 몸으로 배웁니다. 지금부터 볼 몬테카를로, 시간차, 그리고 그 위에서는 큐러닝과 사르사가 모두 이 모델풀이 계열입니다. 첫 번째 모델풀이 방법은 몬테카를로입니다. 원리는 한 판을 끝까지 다 해보고 나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미로라면 출발부터 목표에 도착하거나 실패로 끝날 때까지, 즉 에피소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단 쭉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그 판에서 실제로 받은 보상을 다 더한 실제 총 보상을 계산합니다. 이 실제 결과값을 가지고 그 판에서 지나온 각 상태의 가치를 갱신하는 거죠. 여러 판을 반복하면서 각 상태에서 실제로 받은 총 보상들을 평균 내면 그 상태의 가치가 점점 정확해집니다. 핵심은 추측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확인한 실제 값을 쓴다는 점입니다. 대신 단점도 분명합니다. 반드시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갱신할 수 있어요. 한 판이 아주 길거나 애초에 끝이 없는 연속적인 과제라면 몬테카를로는 곤란해집니다. 필기에서는 이 특징, 즉 에피소드가 끝난 뒤 실제 총 보상으로 갱신한다는 문장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차, 줄여서 TD입니다. 몬테카를로가 판이 끝나야 배웠다면 시간차는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곧바로 배웁니다. 끝까지 안 가봤으니 실제 총 보상은 아직 모르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시간차는 영리한 꼼수를 씁니다. 한 걸음 가서 받은 즉시 보상에다 도착한 다음 상태에 현재 가치 추정치를 더해서 그것을 목표값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음 상태의 추정치를 끌어다 쓰는 이 방식을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신발끈을 잡아당겨 스스로를 끌어올린다는 말에서 왔죠. 벨만 방정식의 현재 가치는 즉시 보상 더하기 할인된 다음 가치라는 구조를 경험 위에서 한 걸음씩 실현하는 셈입니다. 시간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매 순간 갱신하니 학습이 빠르고 끝이 없는 연속 과제에도 쓸 수 있죠. 정리하면 몬테카를로는 끝까지 가서 실제값으로, 시간차는 한 걸음마다 다음 추정치로 갱신합니다. 이 대비가 시험 단골입니다. 이제 시간차의 아이디어를 행동가치 Q에 적용한 대표 알고리즘 큐러닝입니다. 큐러닝은 각 상태에서 각 행동의 가치를 적어둔 표, 이른바 Q테이블을 채워나갑니다. 처음엔 표가 텅 비어 있죠. 에이전트가 격자 세상을 돌아다니며 행동을 하나 하고 즉시 보상을 받고 다음 상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큐러닝은 그 행동의 Q값을 갱신합니다. 이때 목표값은 방금 받은 즉시 보상에다 도착한 다음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Q값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Q값, 즉 최대값을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들 중 최선을 택했다고 가정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 걸음마다 Q값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표는 점점 정확해지고 마지막에는 각 상태에서 Q가 가장 큰 행동을 고르는 것만으로 최적 정책이 완성됩니다. 전이 확률을 몰라도 그냥 부딪혀 얻은 경험만으로 최적 행동을 배워낸다는 게 큐러닝의 힘입니다. 다음 상태의 최대값을 목표로 쓴다.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큐러닝과 아주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사르사입니다. 이름부터 뜯어보면 원리가 보입니다. 사르사는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 다음 행동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갱신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죠. 큐러닝과 무엇이 다르냐면 큐러닝은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값 Q를 목표로 썼습니다. 반면 사르사는 다음 상태에서 실제로 하게 된 다음 행동의 Q값을 목표로 씁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게 된 행동이란 에이전트의 현재 정책에 따라 예를 들어 엡실론 그리디로 실제 골라 실행한 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큐러닝은 다음에 최선을 택했다고 가정하고 갱신하지만 사르사는 다음에 진짜로 한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 갱신합니다. 목표값에 최대값을 넣느냐, 실제 한 행동의 값을 넣느냐, 이 한 글자 차이가 두 알고리즘의 성격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다음에서 절벽을 걸으며 확인하겠습니다. 두 알고리즘의 성격을 가르는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 사르사는 온 폴리시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큐러닝은 갱신할 때 실제로 다음에 한 행동과 무관하게 언제나 최선의 탐욕적 목표를 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정책과 학습하는 목표가 분리되어 있죠. 이걸 오프 폴리시라고 합니다. 반면 사르사는 실제로 따른 그 정책의 행동으로 갱신하니 행동과 학습이 같은 정책을 씁니다. 이게 온 폴리시입니다. 이 차이가 그림으로 드러나는 유명한 예가 절벽 걷기입니다. 한쪽 가장자리가 낭떠러지인 길을 지나 목표까지 가는 문제죠. 여기서 잠깐 예측해보세요. 큐러닝과 사르사 중 절벽에 바짝 붙은 위험한 지름길을 배우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답을 드리면 큐러닝입니다. 큐러닝은 최선만 가정하니 추락 위험을 무시하고 절벽에 붙은 최단 경로를 학습합니다. 반대로 사르사는 탐험 중에 가끔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경험까지 갱신에 반영하기 때문에 절벽에서 한 발 물러난 더 안전한 우회 경로를 배웁니다. 오프 폴리시는 최단이지만 위험, 온 폴리시는 안전하지만 조금 돌아간다. 이것이 필기 최빈출 함정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는 에피소드가 끝난 뒤 실제 총 보상으로 갱신, 시간차는 한 스텝마다 다음 상태 추정치로 갱신, 시간차가 추정치를 끌어쓰는 것이 부트스트랩입니다. D. 몬테카를로는 부트스트랩으로 매 스텝마다 갱신한다는 틀렸습니다. 매 스텝 갱신과 부트스트랩은 시간차의 특징이고 몬테카를로는 에피소드가 끝나야 실제 값으로 갱신합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큐러닝과 사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로 다음 최대값 Q를, 사르사는 온 폴리시로 실제로 한 다음 행동에 Q를 쓰며 둘 다 전이 확률을 몰라도 되는 모델 풀이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모델 풀이 알고리즘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고민이 따라붙습니다. 탐험과 활용의 딜레마입니다. 익숙한 예로 시작하죠.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늘 만족스러웠던 단골집에 또 갈지 아니면 처음 보는 새 맛집에 도전할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단골집만 가면 실패는 없지만 어쩌면 더 맛있는 집을 영영 못 찾습니다. 새 집만 가면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지만 맛없는 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강화학습 에이전트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정보로 가장 좋다고 아는 행동을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직 잘 모르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을 탐험이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 둘이 서로 맞선다는 겁니다. 활용만 하면 지금 아는 범위에 갇히고 탐험만 하면 아는 것을 써먹지 못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매 순간 이 둘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좋은 학습은 이 균형을 잘 잡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탐험과 활용을 실제로 어떻게 섞을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단순한 방법이 엡실론 그리디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순간에는, 즉 대체로 지금까지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행동을 택합니다. 이게 활용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확률, 그러니까 엡실론이라는 확률만큼은 일부러 아무 행동이나 무작위로 골라봅니다. 이게 탐험입니다. 예를 들어 엡실론이 0.1이라면 10번 중 9번은 최선의 행동을, 1번은 무작위 행동을 하는 셈이죠. 이 작은 무작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탐험을 전혀 하지 않고 늘 지금 최선만 고른다면 에이전트는 처음 우연히 괜찮았던 길에 그대로 눌러앉아 버립니다. 사실은 저 너머에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시도해 보질 않으니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최선이 아닌 어중간한 곳에 갇히는 것을 지역 최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엡실론이라는 작은 탐험이 바로 이 함정에서 에이전트를 꺼내줍니다. 보통은 학습 초반에 엡실론을 크게 두어 많이 탐험하고 갈수록 줄여 활용에 집중하게 합니다. 강화학습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대표적인 난점 4가지를 짚겠습니다. 필기에서 개념을 콕 집어 묻기 좋은 것들입니다. 첫째, 희소 보상입니다. 보상이 아주 가끔만, 예를 들어 게임을 이겼을 때 딱 한 번만 주어지면 에이전트는 그 오랜 과정 동안 자기가 뭘 잘하는지 신호를 거의 못 받아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보상 해킹입니다. 보상을 잘못 설계하면 에이전트가 우리가 원한 목표가 아니라 점수 자체를 올리는 꼼수를 배웁니다. 청소 로봇에게 주운 쓰레기 수로 점수를 주면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주어 점수만 챙기는 식이죠. 셋째, 신용 할당 문제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공을 앞서 한 여러 행동 중 어디에 돌려야 할지를 정하는 어려움입니다. 넘어진 진짜 원인은 몇 걸음 전의 행동일 수 있으니까요. 넷째, 샘플 비효율입니다. 강화학습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배웁니다. 실제 로봇으로 그 많은 경험을 쌓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죠. 이 4가지가 강화학습을 현실에 적용할 때 넘어야 할 벽입니다. 지금까지 Q테이블이라는 표에 상태별, 행동별 값을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상태와 행동의 가짓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면 픽셀 전체가 상태인 게임이나
관절 각도와 카메라 영상이 상태인 로봇을 떠올려 보세요. 가능한 상태의 수가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 표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함수 근사입니다. 모든 상태의 값을 일일이 표에 저장하는 대신 상태를 입력하면 그 가치를 계산해주는 하나의 함수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역할을 신경망이 맡으면 바로 심층 강화 학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Q 값을 신경망으로 근사하는 방법을 DQN이라고 부릅니다. 표를 신경망으로 바꾼 덕분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거대한 상태 공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죠. 바둑을 정복한 알파고, 복잡한 비디오 게임을 사람 수준으로 하는 인공지능, 정교한 로봇 제어가 모두 이 심층 강화 학습의 성과입니다. 상태가 폭발하면 표를 버리고 신경망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심층 강화 학습에도 앞서 머신러닝에서 봤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과적합과 일반화 문제입니다. 에이전트를 특정한 학습 환경에서만 오래 훈련시키면 그 환경의 사소한 특징에까지 지나치게 맞춰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같은 조명, 같은 배경의 시뮬레이션에서만 물건 집기를 배운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예측해 보시죠. 이 로봇을 조명과 배경이 다른 실제 환경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드리면 대개 크게 실패합니다. 학습 환경에만 통하는 요령을 익혔을 뿐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과적합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일반화, 즉 훈련 때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학습할 때 일부러 조명, 마찰, 물체 위치 같은 조건을 무작위로 바꿔가며 다양한 환경을 겪게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두루 경험한 에이전트라야 처음 보는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잘 배웠다는 착각을 경계하고 일반화를 목표로 두는 것, 이건 강화학습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탐험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활용은 아는 것 중 가장 좋은 행동, 탐험은 새로운 행동 시도, 탐험을 전혀 안 하면 지역 최적에 갇힐 수 있습니다. D. 엡실론 그리디에서 엡실론은 활용할 확률이라는 틀렸습니다. 엡실론은 무작위로 탐험할 확률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확률이 활용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함수 근사와 심층 강화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상태가 폭발하면 표로는 담을 수 없어 신경망으로 근사하며 강화 학습은 정답 라벨이 아니라 보상으로 배웁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조각들을 하나의 로봇 문제에 꿰어 보겠습니다. 로봇팔이 물건을 짚는 법을 강화 학습으로 배운다고 해봅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문제를 MDP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상태는 각 관절의 각도와 카메라로 본 영상이 됩니다. 행동은 각 모터를 어떻게 움직일지죠. 보상은 물건을 제대로 집으면 플러스, 떨어뜨리거나 엉뚱한 데를 건드리면 마이너스로 설계합니다. 이렇게 상태, 행동, 보상을 정하면 문제가 MDP의 틀에 담깁니다. 다음으로 전위 확률은 알 수 없으니 모델풀이로 갑니다. 그런데 관절 각도와 영상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가지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Q테이블 대신 신경망으로 Q를 근사하는 심층 강화 학습을 씁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엡실론 그리디로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잡고요. 또 실제 로봇을 수없이 부딪히게 할 수 없으니 시뮬레이션에서 대량으로 연습시키되 조명과 물체 위치를 다양화해 일반화를 노립니다. MDP 정의부터 심층 강화 학습, 탐험과 활용, 시뮬레이션까지 오늘 배운 모든 개념이 이 한 문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시험 직전에 되새길 함정 5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할인율 감마의 방향입니다. 0에 가까우면 근시안으로 당장의 보상을 중시하고 1에 가까우면 원시안으로 먼 미래까지 봅니다. 이걸 뒤집는 보기가 단골이니 주의하세요. 둘째, 동적계획법은 모델 기반입니다. 가치 반복이든 정책 반복이든 전위 확률과 보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모르면 못 씁니다. 셋째, 몬테카를로와 시간차의 구분입니다. 몬테카를로는 에피소드가 끝난 뒤 실제 총 보상으로, 시간차는 한 스텝마다 다음 추정치로 갱신하고 이 추정치 사용이 부트스트랩입니다. 넷째, 오늘의 최대 함정, 큐러닝과 사르사입니다.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로 다음 상태의 최대값 Q를, 사르사는 온 폴리시로 실제 한 다음 행동의 Q를 씁니다. 절벽 걷기에서 큐러닝은 위험한 최단, 사르사는 안전한 우회를 배우죠. 다섯째, 엡실론 그리디의 엡실론은 탐험할 확률이지 활용할 확률이 아닙니다. 이 5개만 정확히 붙잡아도 강화학습 문항의 상당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 퀴즈입니다. 첫 문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동적계획법은 전위 확률과 보상을 아는 모델 기반, 몬테카를로와 시간차와 큐러닝과 사르사는 모두 모델 풀이, 시간차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합니다. C. 큐러닝은 온 폴리시, 사르사는 오프 폴리시라는 틀렸습니다. 큐러닝이 오프 폴리시, 사르사가 온 폴리시로 서로 반대이며 이 방향을 바꾼 것이 함정입니다.
정답은 10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절벽 걷기에서 한쪽은 최단 경로를, 다른 쪽은 안전한 경로를 학습했습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온 폴리시인 사르사는 탐험 중의 추락까지 반영해 안전한 우회를, 오프 폴리시인 큐러닝은 최선만 가정해 위험한 최단을 학습합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오늘 배운 강화학습과 MDP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강화학습은 정답 없이 보상만으로 시행착오로 배우며 그 세상은 상태, 행동, 전이 확률, 보상, 할인율의 5요소를 가진 MDP로 표현됩니다. 마르코프 성질 덕분에 미래는 현재 상태에만 달려있죠. 둘째, 각 상태와 행동의 값어치를 재는 것이 가치 함수이고 현재 가치는 즉시 보상 더하기 할인된 다음 가치라는 벨만 방정식으로 이어집니다. 환경을 다 알면 동적 계획법으로 계산해 풀고 모르면 몬테카를로와 시간차 같은 모델풀이로 부딪혀 배웁니다. 셋째, 그 위에서는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로 최대값을, 사르사는 온 폴리시로 실제 행동을 써서 갱신하며 탐험과 활용의 균형과 신경망을 이용한 심층 강화 학습이 이 배움을 현실의 로봇과 게임으로 확장합니다. 정답을 베끼지 말고 보상으로 스스로 배운다. 그 배움의 정확한 수학이 바로 오늘의 MDP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